나타나는 주기율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기율은 원소들을 나열할 거야. 근데 막 지멋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할 거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을 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다.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 그럼 이제 볼까?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카, 칼. 그치? 1번부터 20번까지 쭉 나열했어. 헬륨, 수소 헬륨은 K라는 전자 껍질을 가져. 자, 리튬부터 쭉 네온까지는 KL, 전자 껍질이 두 개야.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는 KLM, 세 개의 전자 껍질. 칼륨부터는 자, 껍질이 4개가 돼. 그 어떻게 돼? 일정 간격으로 뭐가 증가하니?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할 거야.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는 주기의 개념이 돼. 주기. 자, 다음 헬륨 비활성 기체 반응성이 없지. 자, 네온 비활성 기체 반응성이 없지. 아르곤도 비활성 기체 반응성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비활성 기체. 자, 네온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비활성 기체. 여기다. 자, 리튬은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일가 플러스 양윤이 돼. 물하고 폭발하듯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고유한 불꽃 반응색을 가지고 있어. 자, 나트륨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얘도 일가 플러스 양윤이 되면서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해. 폭발적으로. 그리고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을 가지고 있다. 자, 칼륨도 똑같아요. 얘도 일가 플러스 양윤이 되고 물하고 격렬하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얘도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얘네 리튬, 나트륨, 칼륨은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하지. 그래서 리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나트륨, 알칼리 금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칼륨. 그러니까 두 번째 주기적 성질은 일정 간격으로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한 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주기율이야. 그럼 여러분들 주기율 하게 되면은 뭘 떠올려야 될까? 바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야. 자,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순서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긋나게 돼, 주기율에. 그래서 원자 번호 이거 꼭 기억하고. 그러면 이 주기적인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로 만들자. 자, 그것이 바로 주기율표예요. 그럼 표는 가로줄 있고 세로줄 있겠지. 그치? 가로줄 있고 세로줄 있겠지. 진짜? 왜 그리면 안 돼. 가로줄이고 얘가 세로줄이야. 알지? 그래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주기. 영어로는 퍼리어드. 자, 세로줄은 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그룹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주기하고 족인데, 그러면 어떤 원소들을 주기, 같은 가로줄에 배열할까? 어떤 원소를 세로줄, 족으로 배열할까? 이 얘기지. 그래서 가로줄은 같은 수의 뭘 갖는? 전자 껍질을 갖는 원소들을 배열할 거야. 자, 다음 세로줄은 같거나 비슷한 반응성의 원소들을 배열할 거야.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은 같은 주기 되겠죠. 리튬부터 네온까지 같은 주기가 될 거야. 이렇게 잘라서 주기로
배열하면 요렇게는 같은 세로줄 족으로 놓는 거고 요렇게도 같은 족으로 배열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배열할 건데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가 총 개수가 118개야. 이거 다 할 수 없잖아. 자, 필기할 거면 보면서 그때 들으면서 바로바로 필기해. 알지? 자, 필기 못할 거 조금 쫓아가기 힘들면 사진 찍어도 상관없다. 알지? 나만 안 찍으면 돼. 응? 자, 됐지? 이건 괜찮아. 이건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1번부터 118번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30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30번까지만. 자, 여기가 21번 스칸듐이야. 쭉 가가지고 30번에 아연이 있어. 야, 원마운트 망했다며. 안 가봤어? 원마운트 망했다고 뉴스 나오던데? 아니, 일산 쪽에서 놀러 갈 만한 데가 없잖아. 응? 그래서 예전에 원마운트 애들 데리고 많이 갔었는데, 거기 수영장 있잖아. 야외 수영장. 자, 1번 수소부터 30번 아연까지. 자, 일단 표시해 볼게. 그럼 이제 먼저 우리는 주기부터 갑시다. 주기. 수소부터 헬륨까지를 1주기. 그 다음에 리튬부터 네온까지를 2주기. 여기는 3주기. 자, 4주기. 그래서 총 몇 주기까지 있을까? 7주기까지 있다. 7주기까지. 있지? 그래서 주기는 7주기까지 있어. 그러면 1주기는 껍질이 몇 개지? 1개. K 껍질. 2주기는 KL. 3주기는 KLM. 3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기수가 전자 껍질 수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주기 원소야. 그러면은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자는 거야. 알지? 만약 전자 모형이 주어졌어. 요렇게 되어 있네. 그 얘는 몇 주기 원소? 껍질이 2개니까 2주기 원소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니까 원자번호는 몇 번? 4번에 베릴륨이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면 되겠지. 그래서 주기수가 바로 전자 껍질 수고, 자, 다음 1주기의 원소는 2개야. 2주기 8개, 3주기도 8개. 이제 4주기는 여기까지 다 채워버리면 18개야. 그래서 5주기도 18개, 그 다음에 32개, 막 이런 식으로 커져버려. 그러니까 1, 2, 3주기에는 원소 수가 적어. 단주기라고. 자, 4주기부터 7주기까지는 원소 수가 많아. 그래서 장주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주기율표 문제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은 단주기율표 그래프다. 단주기율표 있다. 그러면은 보통, 자, 원자번호 1번부터 여기까지 보통 많이 표시가 돼. 그럼 이걸 단주기율표. 다음은 장주기율표야. 그럼 뭐다? 전체 주기율표. 왜냐면 7주기까지 다 표시한 거니까.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주기는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족 있겠지. 족. 자, 수소부터 쭉 내려가면 1족이에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을 2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21번 스칸듐부터 30번 아연까지는 살짝 보류. 얘는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자, 붕소, 알루미늄, 얘를 13족이라고 얘기하고, 탄소, 규소 14족. 그럼 질소부터는 15족, 산소부터는 16족, 플로린부터 17족, 그러면 비활성 기체는 18족 또는 0족이라고 불러. 0족.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우리는 주로 이제 요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족인데, 3족부터 12족은 그냥 위치만 알아두지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는 알 필요 없어. 왜? 이거 고등학교 안 나와. 너희가 이제 3년 뒤 대학 가서. 알지?
자, 3년 뒤 이맘때 이제 OT 가야지. 다음 주에 OT 기간이라서. 우리 애도 OT 가더라고. 아, 좋겠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대학 가서 배우고, 우리는 지금 이제 1쪽, 2쪽, 13, 14, 15, 16, 17, 18쪽, 요것만 딱 하면 돼. 전자비치 연습 좀 해야 된다. 자, 얘는 체외각 전자 몇 개? 1개. 체외각 전자 2개. 체외각 전자 3개. 4개. 5개. 6개. 7개. 헬륨은 2개지만 나머지는 8개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같은 족의 원소는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해. 왜? 바로 자, 체외각 전자 수가 같다? 맞니? 이러면 아니죠. 그래서 자, 같은 이유는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입니까? 0개예요. 0개. 그러니까 체외각 전자수는 현재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고 그 체외각 전자수 중에서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 우리는 그걸 원자과 전자라고 그래.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1쪽부터 17쪽까지는 체외각 전자수랑 똑같아요. 하지만 비활성 기체는 체외각 전자가 2개, 8개, 8개지만 얘는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수가 0개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0개라고 한다. 그래서 18쪽이 또 되지만 0족이라고도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같거나 비슷한 반응성을 갖는 이유는 뭐야? 같은 족이면 뭐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족이라면, 그치?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체외각 전자수가 같다 하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또 맞는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수야. 이거 그래서 구분을 조금 잘 해둬야 된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그치?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자, 얘네들 체외각 전자 2개잖아요. 헬륨도 체외각 전자가 2개가 돼요. 왜? K 껍질에 2개니까. 그 체외각 전자가 얘랑 같네? 그럼 반응성도 같아요? 아니거든. 왜? 원자과 전자수가 2개지만 얘는 0개이기 때문에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체외각 전자수 있고 원자과 전자수. 얘 빼면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지만 명확하게 구분하는 보기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너무 긴장하지 마. 왜 이렇게 자꾸 긴장이 돼 있니? 너무 조용해가지고 적응이 안 돼. 야. 알았어. 자, 다음.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두면은 자 체외각 전자수잖아요. 1족 1개고 2족 2개야. 13족 몇 개? 3개. 14족 4개. 그러니까 뭐야? 족의 1단위 수가 바로 원체외각 전자수가 된다.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3주기 14족은 껍질이 3개네. 체외각 전자 몇 개? 4개네. 1단위 수니까. 그럼 바닥 상태니까 안쪽 껍질 우리 전자비치 할 때 어떻게 돼? 288. 그러니까 2개, 8개. 그럼 다 더하면 몇 개예요? 전자가 14개죠. 14번에 규소가 되는구나. 근데 더 얘기하면 자, 11번입니다. 12번이에요. 13번이에요.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이에요. 자, 3주기 17쪽 뭐예요? 3주기 17쪽이면 17번의 염소지. 그러니까 3주기는 원자 번호가 족이 되는 거야. 3주기 13족. 그럼 13번의 알루미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금 편하게 풀 수가 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족하고 2족은 반응성이 다르다는 얘기야. 왜 달라요?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죠. 자, 1족하고 17족도 반응성이 달라요. 왜?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3족부터 12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두 개 가다가 어떤 건 하나가 있고요. 두 개 가다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3, 4, 5, 6, 7, 8, 9, 10, 11, 저게 2, 3, 4, 5, 6, 6, 2 하나 집어넣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거나 비슷하지 두 개 아니면 한 개로.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성이 서로 비슷해. 근데 1족하고 2족은 반응성이 구별이 돼요. 자, 그러면 17족, 16족 얘네들도 반응성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1족, 2족, 13부터 18쪽까지는 얘네들은 반응성으로 족을 구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얘네들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별도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구분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이원소라는 표현을 쓴다. 전이원소라는 단어는 알아두면 좋겠지만 몰라도 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3족부터 12족은 몇 주기부터 존재한다? 4주기부터 존재한다. 알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주어지고 나서요. 얘는 4족의 원소이다. 맞니? 응? 아니잖아. 왜? 4족은 여기잖아요. 이게 문제 나온다니까? 이게 내신 문제 나와, 이게. 모의고사에 이게 나와. 4족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거는 1족, 2족, 13부터 18족이니까 14족의 원소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야. 이게 이런 거지. 무심코 풀다가 여기에서 틀리는 거야. 항상 중학교는 이제 잊어.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너희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내신에서 이제 물론 등급이 조금 이제 완화돼 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1등급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결국 이제 어디가 되게 애매해지냐면은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점수대. 그럼 결국 거기서 실수 하나가 등급을 좌우하는 거야. 여기가 제일 위험한 거지. 여기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제 안 틀려야 되는 거지. 실수를 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안 틀리는 것이 시험이다. 안 틀려야 된다. 거기다가 자, 너희는 나중에 원점수까지 생기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점수 자체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걸 최소로 가야 돼요. 자, 나중에 시험 공부하다 보면 이제 중간고사 공부하다 보면 거의 몰라서 틀리는 거는 통합과학에서는 없습니다. 진짜로. 몰라서 틀리는 건 거의 없어요. 진짜 내가 공부 안 했으면 몰라서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몰라서 틀리는 것은 없어. 그럼 누가 실수를 적게 하냐 싸움이 되는 거야. 항상 모든 시험은 그거야. 고등학교 시험은요, 많이 맞추는 게 아니라 적게 틀리는 겁니다. 적게 틀리는 걸 목표로 가야 돼. 맞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 그래서 주기하고 족을 확인했다. 자, 그럼 이제 지울게. 자, 찍을 건 빨리 찍고, 필기 다 했으면, 자, 필기 안 했으면 찍고. 물론 이제 영상 보내겠지만 영상 보고 다시 복습하면서 노트 정리는 잘 해도. 맞지? 자, 이제 족의 명칭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족을 조금 이제 구분을 몇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은 족이면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있어요. 우리가 1족 하면은 수소부터 시작이 되겠지.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막 이렇게 쭉 나갈 거야. 그래서 1족 하면 얘네들은 불꽃 반응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금속이다.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너무 반응 잘해. 근데 수소는 비금속이야. 물하고 반응 안 해요. 불꽃 반응색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요게 포함시키지만 수소는 나머지 얘네들하고는 반응성이 완전히 다르거든. 그럼 같은 족의 원소면은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는 다른데도 일쪽에 넣어줬단 말이야. 왜?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소랑 나머지는 구분을 해줘야겠지. 반응성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일쪽의 명칭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일쪽의 알칼리 금속.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리튬부터 시작한다. 이게 나중에 뭐가 헷갈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 문제 나왔을 때 주기율표를 다 채워서 나오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덜 채운 상태로 여기가 A하고 B입니다. 보기에 이렇게 나오죠. A와 B는 같은 족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A와 B는 반응성이 똑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왜? A는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고 얘는 나트륨이니까 이 둘은 같은 족, 일족은 맞지만 반응성은 서로 다르단 말이지. 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임의의 원소 기호로 주어졌을 때 그 표현적인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소하게 되면 이런 것 좀 신경 써줘야 되고, 1족. 자, 그 다음에 2족의 명칭은 1족하고 조금 비슷해. 반응성들이 약간은 비슷하다고 그래서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 요거. 그치? 그 다음에 13족. 간단해요. 붕소부터 시작하니까 붕소족. 14족은 탄소부터 시작하니까 탄소족이야. 15족은 그럼 뭐가 돼야 돼? 질소족. 16족은 산소족. 그럼 17족은 플로린족. 아니, 17족은 다른 명칭이 있다. 할로젠 원소. 자, 그리고 18족은 비활성 기체. 이제 이게 족의 명칭이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조금, 요 정도는 조금 확실하게 외워놔야 돼. 그래서 왜냐면 이 명칭 자체가 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로 나오니까. 그리고 수소, 조심해야지. 1족에는 수소가 포함이 되지만, 알칼리 금속일 때는 수소를 뺀다. 됐니? 자. 알았어. 그죠. 자. 나 가급적 쓰는 걸 바라는, 자, 이제. 자, 다음 이제 우리 주기율표에서 확인할 거. 자, 여기 싹 다. 줄 거야. 그 전자 배치하면서 금속하고 비금속이 구분이 되는 이유는 해줬잖아.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것이 금속. 자,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구분할게. 자, 여기가 뭐다? 그러면 나머지는 비금속. 물론 우리가 주기율표에서는 자, 붕소, 규소, 저만염, 일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그래. 중금속.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원소는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 구분하고 결합에서는 그냥 금속, 비금속으로 구분할 거야. 결합에서는. 그러면 금속하고 비금속을 이제 얘네들 비교해 봐야 되겠지. 왜? 문제 나오니까. 일단 위치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정확하게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에 구분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쳐다봤어. 자, 금속은 어디 있니? 나의 좌측에. 바라본 나의 좌측에. 그래서 금속은 좌측에 놓여져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겠네. 자, 수소는 빼자. 수소는 비금속이야. 그리고 비금속은 우측인데, 자, 여기에서만 보면은 이제 좌측이지만 내가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럼 여기가 어디니? 가운데야. 그래서 금속은 좌측 가운데. 자, 비금속은 우측. 비금속 조금 더 오른쪽 당기자. 자, 그럼 전자 배치를 통해서 금속하고 비금속을 구분할 때 금속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된다.
자, 이 전자를 잇고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금속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뒤에 이제 막 나오겠지만 금속성이 누가 더 크냐? 이 얘기는 양이온이 누가 더 잘 되냐?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나중에 3단원, 그러니까 아니야 3단원다. 저기 이제 2학기 때 2학기 1단원에 산화화둔이 나와. 거기서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순서. 그래서 뭐 카칼라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막 외워야 돼. 그러면은 양이온이 잘 되는 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크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금속성. 자,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금속은 양이온이 안 되는 거니까 뭐가 돼야 된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성질을 비금속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어떻게 되니? 금속이 양이온, 비금속이 음이온,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마이너스 둘이 사이좋게 붙어. 무슨 결합?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정의는 앞으로 뭐 규린이야 뭐 계속 몇 달 되는데 한테 잔소리 들어서 알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앞으로 내가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뭘까? 규린아. 제일 많이 강조, 수업하는 중간에 수업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 자, 내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기본 단어야.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중요한 거야. 항상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야 돼. 잘 해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요 B자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란 얘기야. 그럼 금속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뭐다? 비금속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하면은 그럼 비금속은 양이온만 되는 거네? 맞아? 아니, 비금속 음이온만 되는 거네? 그게 아니다. 양이온이 안 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비금속이에요. 그럼 양이온이 안 된다는 뜻에는 음이온도 되지만 이온 자체가 안 되는 것도 비금속이야. 그럼 요게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잘 나오는데? 바로 18조 비활성기체. 아니 얘네들은 전자 배치가 안정하니까 양이온, 음이온 되지 않잖아. 이온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러면 18쪽은 비금속이지만 얘네들은 비금속성이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해서 음이온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지? 그러니까 비금속이란 뜻은 양이온이 안 되는 것 전부 다 비금속에 포함시킨다. 알지? 자, 음이온, 이온이 안 되는 거. 자, 다음 이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물질로서 바라봤을 때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 비금속과 다르게 얘는 뭐가 있다?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니? 11개거든. 그 얘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은 10번의 네온처럼 10개의 전자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를 버리고요. 1가 플러스 양윤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친절하게 원자번호 17번에 염소가 있어. 그 염소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려면 18번의 아르곤처럼 돼야 돼. 그러니까 전자가 17개인데 18개가 있어야 안정한 거야. 하나가 부족하지. 그래서 이 전자를 얘가 받아.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네 붙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온 결합이거든. 근데 금속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전자를 누가 가져가요? 못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트륨 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어쨌든 안정한 전자 배치 가지려고 전자를 체외각 전자를 다 내놨어. 근데 이 전자가 어디로 못 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양이온 사이를 막 돌아다녀. 왜? 전자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겨서. 그래서 이 전자가 자, 이 나트륨 양이온이 있으면 이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잡아당겨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이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금속 양이온 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네.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럼 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간에 반발력 생기니까 밀려가겠죠? 반발력 생기니까 밀려가겠죠? 그래서 자유전자는 어느 쪽으로 끌려가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불러? 전기 전도성. 전기가 뭔데? 아니 전기 전도성을 얘기했잖아. 그럼 전기가 뭔데? 이 정도면 좀 내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가 뭐냐를 물어볼 거야. 왜냐면 우리가 통합에서 계속 전기가 계속 나와. 전기가 계속 나와. 전기 단어가. 전기 전도성 막 그러면서 자 신소재 파트가 축소가 돼가지고 전기적 성질을 갖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만 나와. 그래서 반도체, 다이오드 막 이런 것들만 나와. 그러니까 그 외에 막 어려운 것들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전기가 흘러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자, 그러면 이제 형성돼. 배웠지? 근데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요. 유도 전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발전기를 만들어 2학기 때 배울 거야. 그러니까 전기라는 단어는 계속 나와. 그럼 전기가 뭔데? 자, 힌트. 양이온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야. 그렇지. 전기 이꼴 전하야. 그럼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결국 뭐가 움직이는 거다? 전하가 흐른다. 전기가 통한다. 전하가 흐른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금속은 뭘 가져? 전기 전도성을 가져. 하지만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치? 근데 비금속 중에서 예외가 있다. 얘는 자유전자가 없는데 자유전자처럼 움직이는 놈이 생겨. 그 뒤에 화학결합할 때 얘기해 줄 거야. 흑연이야, 흑연. 흑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듣고 탄소 전극 또는 탄소 막대. 그래서 뭐 전기 분해라든가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수소, 사소, 연료 전지 2학기 때 배울 거야. 이런 것들. 거기서 탄소 전극, 탄소 막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얘는 전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알죠? 전하를 받아들이는 전극으로 사용이 돼요. 흑연. 그래서 흑연만큼은 비금속이지만 예외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알겠지? 자, 다음.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시각은요, 가시광선의 빛입니다. 그치? 그래서 빛이, 자, 어떻게, 저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온다면, 요 가시광선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가시광선의 빛을 여기에다가 금속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요 금속에서 반사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것도 여기도 보면 약간 환하게 보이는 게 반사되는 빛이야. 자, 흡수도 되지만 반사되는 것도 있어. 반사되는 것도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금속 같은 경우는 반사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시광선의 빛을 금속이 흡수한 다음에 누가 흡수한다?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들뜨잖아. 불안정하겠지. 그치? 그러면 모든 변화의 방향은 뭐야? 안정해지는 쪽이거든. 그래서 흡수한 빛을 에너지를 자유전자가 다시 빛으로 재방출해. 그래서 재방출된 빛이 우리 눈으로 오니까 금속은 뭘 갖는다? 광택을 갖는데 대부분의 금속은 무슨 색 광택이다?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 하지만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반사되는 빛은 있을 수는 있어도 자,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광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속의 대부분은 은백색이야. 자, 금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고 구리는 붉은색이지만 대부분의 금속은 이제 은과 같은 은백색, 조금 더 진할 거냐, 좀 더 하얀색이 더 가미될 거냐, 요 차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질로 비교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우리가 통합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거라서 그래요. 이거 잘 봐. 자, 그다음에 금속은 모든 금속은 아니지만은 산과 반응을 한다. 염산, 황산, 질산. 그러면은 모든 금속은 아니지만 어떤 물질이 산과 반응했어? 그럼 얘는 뭐야? 금속이란 얘기예요. 그럼 모든 비금속은 아니지만
그 일부 비금속은 염기와 반응한다. 염기와. 그러니까 뭐 NaOH,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그래서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석회수 해가지고 자, 산염기에 대한 거는 우리 2학기 1단원에서 배울 거야. 굉장히 어려워. 거기는 어려운 파트야. 그래서 방학 때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할 거야, 거기를.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거야.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있고. 우리가 금속하고 비금속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구분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바로 화학결합이야. 화학결합의 구분이야. 자, 금속은 전자를 내놓고 양윤이 된다면 비금속이 그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양이온, 음이온, 이온 결합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금속, 비금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있다. 자, 비금속이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이유는 얘네들은 안정한 전자를 갖기 위해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둘 다 부족해. 부족한 놈들이 만났어. 얘는 남으니까 주겠지. 금속이 전자가 남으니까 주겠지. 근데 비금속은 둘 다 부족해. 어떡할 거야? 누가 줄 거야? 주는 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소가 있고요. 여기가 수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K급제의 전자 하나가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는 원자번호 2번의 헬륨처럼 전자가 두 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났어. 누가 줄 거야? 안 줘. 그러니까 서로 원자 핵이 이 이웃하는 이 전자들을 잡아당길 거야. 그럼 요 수소 원자들이 다가가면서 어떻게 돼? 겹쳐지게 돼요. 겹쳐지는 공간에 요 전자들이 놓여지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이 H2 수소야. 그러면 요 수소 원자 전자 몇 개 됐어요? 2개. 얘도 2개. 그래서 누구랑 같아졌어? 헬륨의 전자 배치 똑같아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부족한 비금속은 이렇게 전자쌍을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자, 이것이 공유 전자쌍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한데 무슨 결합? 이게 바로 공유 결합. 바로 결합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 결합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가 금속, 비금속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 자, 각각의 여러 성질들을 가지고서 있겠지만, 이거야. 그 이제 모든 물질마다 우리는 결합을 외울 수는 없잖아. 결합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 자,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이야. 자, 무슨 결합? 무슨 결합? 수소, 비금속, 피금속, 그건 뭐야? 공유결합인 거야. 이게 공유결합 되는 거야. 자, 무슨 결합? 탄소, 수소, 산소 모두 다 탄소, 수소, 산소 모두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럼 얘는 무슨 결합? 금속, 나트륨 금속이 들어갔지? 금속이 있으면 뭐야? 얘는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금속, 비금속 구분해서 찾아주는 거라고. 이 찾는 연습 많이 해. 찾는 연습. 알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 원소를 이렇게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구분했지만 가운데 낀 놈이 있다. 몇 개? 자, 얘를 중금속이라고 한다. 중금속. 영어로는 세미메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미메탈이니까 메탈, 금속에 좀 포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중금속은 결합에서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비금속에 포함시킵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기율표는 금속, 비금속, 중금속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고요. 결합은 금속, 비금속으로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자, 어쨌든 중금속이라는 것이 있고 요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붕소, 규소, 자, 얘 뭐야? 저마늄. 저마늄이라고 하고 또는 뭐 게르마늄. 그래서 게르마늄 뭐 장판, 팔찌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래서 바로 이제 요게 해당하는 건데
자, 얘는 비금속의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니까 금속의 성질을 갖더라는 거지. 비금속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막 변화시키니까 야, 이거 금속의 성질 같네. 자, 뭐가 있을까? 전기 전도성. 없거든요. 그리고 비금속이잖아. 그치? 비금속이잖아. 흑연 아니니까. 그런데 온도를 높이니까 전기 전도성이 짠하고 나타나. 그래서 금속의 성질을 가져. 그럼 얘는 온도에 따라서 비금속이었다가 금속으로 바뀔 수도 있네. 그렇죠? 다시 온도를 낮추면은 금속의 성질이 사라지면서 비금속으로 가겠네.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중금속이야. 그래서 금속의 성질,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물질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건데, 특히 왜 전기 전도성을 얘기하냐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면 반도체라는 걸 만들 겁니다. 반도체. 그래서 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가지고 이제 막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다이오드라든가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 자, 이거는 우리 1학기 때 배워. 기말고사 시험 보면 알지?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것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 이 전자 배치가 중요한 거야. 왜 규소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알루미늄 넣으니까는 마이너스를 띠네. 맞나? 마이너스냐? 그치? 플러스를 띠네. 플러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성질이 바뀌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막 연결시켰을 때 자, 다이오드가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연결시키고 다이오드 세 개 연결시키면 뭐 트랜지스터 뭐 이거 뒤에 다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중금속이라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구분할 때는 금속, 비금속, 그리고 뭐다? 중금속. 그리고 금속, 비금속 구분 진짜 중요하고. 자, 중금속의 성질 잘 좀 봐두고. 알지? 자, 필기할 거 필기. 찍을 거면 찍고. 너희는 예비 소집 없다고 그랬지? 예비 소집 했어? 교과서 받았어? 했어? 좋은 학교야. 아니, 예비 소집 없는 학교가 얼마나 좋아. 아니, 너희 교과서 받았지? 혹시 학교에서 막 온라인 교과서 막 이런 얘기 없었지? 원래 너희 때부터 온라인 교과서 해가지고 그걸로 수업하기도 했었거든. 그런 교과서 없이. 그래서 아마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패드, 그래서 패드로 이제 수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다가 이게 뭐 이것저것 이유 때문에 뭐 일단 뭐 그렇지 돈이 없어서 예산 깎여가지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왜냐면 우리가 보는 시험은 다 지필고사인데 그렇잖아. 근데 왜 수업을 온라인 그 교재로만 수업을 하냐 이 얘기지. 뭐 너무 성급하지 않냐. 어쨌든 뭐 이것저것 복잡한 것 때문에 자 조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기율의 발견에 대해서 할 거야. 주기율 발견. 자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냐. 자 이건데 이제 과학자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자 데베 라이너 뉴렌즈. 자, 순서야. 멘델레예프. 그리고 모지리. 모지리가 아니지. 항상 모줄리. 이게 붙어서 모지리. 있잖아. 돌턴을 매나 돌탱이. 막 그렇게 얘기하자. 자, 이렇게, 이거 과학자 이름이야. 과학자 이름. 과학자 이름.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흘러서 할 건데, 자, 데벨 라이너는요, 세상 원소 썰이에요. 여러분들, 썰이 있고, 알지? 규칙이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원리가 있고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썰. 맞지? 자, 무슨 규칙.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배울 것이 옥텟 규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원리. 이런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법칙. 뭐 아보가도 법칙, 보일의 법칙, 샤드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썰은 예외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예외야, 예외. 자, 규칙은 조금 있다. 원리는 별로 없다. 법칙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안 맞는 케이스가 아예 없으면 우리는 법칙이라고 그러고, 자, 안 맞는 케이스가 거의 없으면, 그러니까 한두 개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원리라고 그러는 거야. 자, 안 맞는 게 있어요. 몇 개 좀 돼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좀 돼. 조금 있어. 그 무슨 규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규칙이, 왜냐면 이게 예외가 너무 많으면 이 많은 것을 얘기를 못 해. 근데 조금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규칙에 어긋나는 것들.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에서. 알지? 그래서 썰은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썰이에요, 썰. 알지? 자, 데벨라이너의 세상 원소설입니다. 자, 그럼 얘는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안 맞는 게 더 많다는 얘기겠지. 자, 세상 원소설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할 거. 같은 족의 세 원소, 알지? 같은 족이야. 같은 족의 세 원소 사이에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 해볼게요. 같은 일족의 원소지. 그치? 자, 원자 번호, 그래, 양성자수로 가보자. 원자 번호가 양성자니까 얘가 3개고 11개고 19개. 맞니? 그럼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11개는 3개와 19개를 2로 나눈 값이 돼. 그러니까 가운데 원소의 값들은 나머지 두 원소의 중간값. 이게 바로 이제 세상 원소설이야. 그럼 이게 다 맞으면 세상 원소의 법칙이 되겠지. 근데 안 맞아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밀도를 보게 되면 일단은 리튬이 0.53 정도라서 물의 밀도가 1이잖아. 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에서 제일 밀도가 작은 가장 가벼운 금속이 리튬이야. 리튬. 자, 그 다음에 칼륨은 대략적으로 0.84 정도 돼요. 그럼 세상 원소설에 의하면 나트륨의 밀도는 이 둘의 중간 크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략 한 뭐 0.7 얼마, 뭐 0.6 얼마 요 사이 0.7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야. 근데 0.96이야. 뭐 어떤 책에 98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돼?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 원소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게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원소의 성질, 여러 가지 값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원소설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뉴렌즈는 옥타브설이에요. 옥타브설. 자, 이 뉴렌즈가 있었을 당시, 이때, 자, 18쪽의 비활성 기체는 발견이 안 된 상태다. 자, 내가 물어볼게. 자, 18쪽의 원소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응? 자, 18쪽의 원소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 우리 주변에서. 자, 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기체잖아. 그럼 어디에서 발견이 될 거야? 얘들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나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알지?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자꾸 추론하고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 과학이든 수학이든 조금 더 난이도 높고 좀 심화되는 것들을 공부하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봐야 돼. 자, 이 비활성 기체는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자, 내가 이미 힌트 줬어요. 비활성 기체. 기체. 그럼 우리 주변에 기체가 뭔데? 공기. 공기야, 공기. 그렇잖아. 그 공기 속에 비활성 기체가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라. 공기는 78%가 질소 기체야. 21%가 산소 기체예요. 그리고 수증기도 있고요. 수증기는 이제 뭐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 양은 차이가 나겠지. 그리고 0.9%가 아르곤이야. 그리고 0.35%, 0.035가 CO2 기체야. 그럼 헬륨이나 네온 얘네들은 진짜로 적겠다, 그치? 자, 헬륨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우주에서. 우주에 우주. 별. 그리고 이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별의 재료가 되는 성운들. 거기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얘네는 굉장히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뉴렌즈가 있을 때 얘네들은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면 요 18쪽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자, 베릴, 리튬, 알칼리 금속이고 나트륨, 알칼리 금속이에요.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나트륨이 와야겠지? 근데 18쪽이 발견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러니까 같은 족의 원소가 여덟 번째마다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왜 옥타브냐 이 얘기지? 내가 이전에 거의 20년 넘게 있었던 학원은 지하 1층이 코인 노래방이야. 근데 학원이 2층이었거든. 그래서 수업하잖아. 지하에서 애들이 잘 부는 애들 잘 불어. 근데 왜 되게 못 부는 더 악써가지고 진짜 계단 타고 그냥 지하 1층이니까 계단 타고 막 다 올라. 그래서 수업하다가 자 저거 누구냐. 그리고 가끔 애들 보면 이제 고등학생 이제 쉬는 시간 주어지잖아. 그러면 쉬는 시간 한 10분 주어지잖아. 그럼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뛰어가가지고 야 저 소리 너였냐? 막.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없지. 코인 못 본 것 같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바로 한 옥타브야. 맞지? 그러면 같은 도에서 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야. 그래서 옥타브설이야. 여덟 번째마다 반복되니까. 그래서 문제 보면은 음계 주어지고 자 콩나물 대가리 있어. 그럼 옥타브설이야 무조건. 알지? 자, 그러면 이것도 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안 맞지? 왜 18쪽 집어넣어주면 아홉 번째인데. 그리고 이것이 4주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 아홉 번째가 아니라 19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성은 찾았지만은 맞지는 않기 때문에 썰인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가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더 신경 쓸 사람이 멘델레프예요. 멘델레프. 러시아 과학자인데. 자, 멘델레프의 업적. 자, 첫 번째.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주기율표, 표의 형태로 만든 최초의 과학자야. 단, 얘는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 순서대로. 알지?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이라는 것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원자량이고, 그 다음에 요 양성자, 중성자 수, 요 개수 있지, 개수. 자, 개수가 바로 이제 원자량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질량수라고 그래, 질량수. 이걸 질량수 하는데, 질량수 원자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는 어디 있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원자 핵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묶어서
원자 핵에 들어있는 물질이라고 그래서 얘를 핵자라고 그래. 핵자. 자자 붙었잖아. 핵에 있는 자야. 핵에 있는 자식들이야. 자식들. 알지? 그래서 핵자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원자량, 질량수 얘를 뭐라 하냐면은 핵자수라고. 이거 어디서 나오냐? 핵융합, 핵분열. 별에서도 가끔씩 핵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핵자수.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이제 우리 그 원자력 발전해서 핵융합하고 원자력 발전하면서 핵자당. 그러면 핵자당이면 어떻게? 양성자나 중성자 등 한 개의 당, 뭐 결합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얘는 핵융합을 할까? 얘는 왜 핵분열을 할까인데 이거는 이미 이따 얘기할 거야. 통합학 할 때 앞에서 빅뱅에서 원소 만들어진 과정에서 설명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 이 표현적인 것들 잘 봐도.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들을 그래서 내가 용어 강조한 이유야. 용어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단어들을 잘 봐도.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 원자량 순서대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번째가 나오네. 물론 첫 번째도 구비로 많이 나오지만, 요때 약 60여 종의 원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주기율표는 118개 원소잖아요.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한 90개고, 그래서 나머지 90개 뺀 나머지 원소는 인위적으로 이제 합성한 거고. 알지? 자, 어쨌든 60여종의 원소를 하다 보니까 이 주기율표 사이에 빈 공간들이 존재할 거야. 그치? 그러면 맨델레프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면 그 빈 자리를 남겨두고, 그러니까 미발견된 원소 자리를 남겨두고 성질을 예측합니다. 성질을 예측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루미늄 미치니까 원래는 31번의 갈륨이라고 그래. 갈륨. 그래서 가끔 유튜브 보면은 쇼츠에 갈륨에 대한 거 뜨는데 이게 녹는 점이 그러니까는 우리 체온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고체 상태의 갈륨을 손으로 잡으면 얘는 액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또 놓으면 다시 어떻게 돼? 고체로 막 바뀌고 왔다 갔다 막 그래. 근데 이 갈륨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알루미늄을 녹여. 그래서 내가 있잖아. 유리병에다가 갈륨을 넣고 비행기를 타. 그리고 바닥에다가 이 갈륨을 떨어뜨릴 거야. 그럼 비행기는 가다가 폭발할 거야.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서 갈륨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 비행기 탈 때는. 얼마 전에 그잖아. 거기 비행기에서 그 보조 배터리 불나가지고. 그치? 그래서 이제 보조 배터리, 아직 그래도 이제, 필요하잖아. 여행 갈 때.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여기다가 수화물로 붙이지도 말고, 그 다음에 선반에 올려놓지 말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불나면 남은 탁해. 그치? 자, 근데 원래는 갈륨 자리인데 당시에는 미발견됐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에카갈륨. 그러니까 에카갈륨, 에카알루미늄. 자, 이 에카라는 건 라틴어로 영어로 따지면 라이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알루미늄을 좋아하는 놈이 있구나. 그치? 왜 좋아하는 거야 이게? 라이크는 뭐뭐과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비슷한 놈이 있겠구나. 그 얘기야. 알루미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비슷한 놈이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해도 뭐 대단한 건데. 그래서 얘는 녹는 점이 얼마가 될 거고, 앞으로 MP 하면은 뭐다? 멜팅 포인트, 녹는 점. 자, BP 하게 되면은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밀도가 어떻게 되고요. 그다음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에카 알루미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 자, 얘는 2, 3 이런 형태가 될 거구나. 자, 알루미늄이 원래 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어떤 형태가 비슷하겠구나 예측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원자량이 얼마가 나올 거고 막 그래서 실제 갈륨하고 비교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거의 90% 이상이 맞아떨어져. 그럼 맨델레프는 이 예측한 성질이 거의 90% 이상이 맞다는 거지.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멘델레프는 정확하게 뭐를 알고 있었다? 주기성, 주기율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성질을 통해서 미발견된 원소의 성질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를 좀 많이 쳐줘. 그치? 자,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프예요. 멘델레프. 그럼 모줄리는 뭐냐? 아이고, 쉬. 자, 모줄리. 자, 원소마다 양성자 수가 고유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요. 이제 액선 회절 실험이라고 하는데, 자, 액선이랑 방사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든 다음에 물체에다가 쏘이면 이 액선 방사선이 물체를 통과할 때 구조에 따라서 막 꺾이겠지. 회절하겠지. 그 이제 꺾이는 회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구조를 판단하는 건데, 원소에다가 액선을 쪼이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에 따라서 이 꺾이는 게 다 틀려. 근데 같은 원소면 꺾이는 게 똑같아. 그래서 같은 원소에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가 같구나. 그러니까 이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해? 원소를 구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자고요? 원자 번호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듈린 있잖아. 원자 번호로 작성한 최초의 주기율표예요. 알겠지? 그냥 최초는 멘델레프예요. 근데 원자 번호로 작성한 최초는 누구다? 그렇지, 모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줄리의 주기율표를 얘기를 하는 거다. 자, 됐니?